뉴스타트 2부로 이어갑니다.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압박하며 경고장을 날리던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공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생포했다고 발표했는데 이 과정에 미 최정예 특수부대인 델타 포스가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큰 굉음과 함께 붉은 섬광이 번쩍입니다. 지상에 연이어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하늘에는 헬기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폭격으로 도심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시민들은 혼비백산 피시 냉렬에 오릅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공격 감행에 나선 건 현지 시각 새벽 2시. 카라카스 전역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군사기지도 공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Mira, yo vivo aquí en Chacao y hace como aproximadamente hora y media comenzaron a sentirse aviones volando y explosiones. Y varias explosiones, por lo menos como unas 8 o 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생포해 미국 뉴욕으로 압송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눈가리개와 헤드폰으로 눈과 귀를 가린 채 양손에 수갑을 찬 마두로 대통령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미국 언론 등은 미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델타 포스가 이번 체포에 투입됐다고 미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델타 포스는 해군 네이비실과 함께 미 합동특수 전사령부의 핵심 전력으로 꼽히며 대테러와 인질 구출 등 광범위한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부대입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마약 유입을 이유로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퇴진을 압박하며 지상작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팸 본디 미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마약 테러 공모 등 혐의로 미국에서 이미 기소돼 있고 전면적 처벌에 직면할 것이라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밝혔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시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을 겨냥해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생존하고 있다는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Exigimos al gobierno del presidente Donald Trump prueba de vida inmediata de la vida del presidente Maduro y de la primera dama. 이와 함께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전군과 민병대에 총동원령을 내리며 강경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의 적절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질 때까지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부통령은 유일한 대통령은 마두로뿐이라고 밝혀 미국에 맞서 항전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과도 통치하겠다라고 했는데 베네수엘라 부통령 반응은 좀 다른 것 같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안전한 정권 이양이 이루어지기까지 미국이 한 정치그룹과 함께 베네수엘라를 운영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베네수엘라를 장악할 위험을 감수할 수 없다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과도 통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먼저 들어보시죠. So we are going to run the country until such time as we can do a safe, proper and judicious transition. And it has to be judicious because that's what we're all about. 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국이 원하는 걸 할 의사가 있겠다고 말했다고도 소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하지만 로드리게스 부통령은 비상내각회의에서 이 베네수엘라에서 대통령은 마두로 단 한 명뿐이라며 그 어떤 나라의 식민지도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미군 지상군 투입 가능성도 시사했는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형 석유 기업들이 베네수엘라에 진출할 거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발언도 들어보시겠습니다. We'll run it properly. We'll run it professionally. We'll have the greatest oil companies in the world go in and invest billions and billions of dollars and take out money, use that money in Venezuela. And the biggest beneficiary are going to be the people of Venezuela. And also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마두로 부부를 뉴욕으로 현재 압송하고 있다며 미 사법당국의 형사기소에 직면할 거라고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에 나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외부 세력이 서방구에서 미국 국민을 약탈하는 걸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밝힌 새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말했듯이 서방구에서 미국의 지배력이 의문시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방구에서 미국의 세력 강화가 이번 공격의 중요한 목표였다고 밝힌 겁니다. 이번 베네수엘라 공격도 반미 좌파 마두로 정권을 축출해서 서방구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풀이되는 지점입니다. 또 미국은 지난해부터 표면적으로는 마약 유입을 근절하겠다며 베네수엘라 선박을 공격해왔는데요. 마약 유입 근절보다 원유가 미국 공격의 목표였다는 분석도 이 현재로서는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원유 매장량이 약 3,030억 배럴입니다. 전 세계 1위지만 이 좌파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의 제재가 있었고 원유 수출도 이후 중단이 됐는데요.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원유를 수출하자 이 마두로 정권의 돈줄인 원유 수출이 됐고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이 석유회사 진출을 시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이번 공격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 물가 불안과 앱스타인 파일 공개 등으로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인 30%대로 떨어지자 올해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국민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이 복합적인 전략이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 선포 없이 제3국이 유엔 회원국 정상을 군사작전을 통해 체포한 건 유엔 헌장은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논란이 국제사회는 물론 미국 내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이 현지 시간 3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격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는 국제법 규칙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스테판 듀자리크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성명에서 사무총장은 베네수엘라에서 일어난 최근의 긴장 고조를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한 군사 행동이 영내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듀자리크 대변인은 베네수엘라의 상황과는 별개로 이런 전개는 위험한 전례가 된다면서 사무총장은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을 모두가 완전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한다고 전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체포를 두고 유럽 주요국 사이에선 상반된 반응이 나왔습니다. 장 노엘 바로 프랑스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마두로 체포로 이어진 군사작전은 무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국제법에 뒷받침되는 원칙을 위반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지속적인 정치적 해법은 외부에서 주어질 수 없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만이 그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썼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영국 등 유럽 각국에서 국제법은 존중돼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며 직접 비판을 피한 것과는 다른 목소리입니다. 앞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만 밝혔던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다시 이번 공격에 대해 정당하다는 평가를 담은 성명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베네수엘라 폭발 사태를 보고받고 외교부 등 관계 당국에 현지 교민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상황 악화에 대비한 철수 계획을 치밀하게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외교부가 사태 발생 즉시 재외국민 보호 대책반을 가동하고 현지 공관과 함께 교민 안전 확보에 나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재 베네수엘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은 70여 명으로 아직 국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으로 떠납니다. 2달 만에 마주 앉은 두 정상은 한한령 완화와 중국 측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진핑 국가주석 초청으로 오늘부터 3박 4일 방중 일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정상의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 2017년 이후 9년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방중 첫날 베이징에서 현지 교민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이튿날 시 주석과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합니다. 한중 정상회담 대화 테이블에는 중국의 한류 제한 조치, 이른바 한한령 완화와
서해에 설치된 중국 불법 구조물 문제 등이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어 나가고 문화 콘텐츠 교류도 점진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습니다.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할 걸로 예상되는데 우리 정부는 대만, 홍콩, 마카오가 모두 단일한 국가라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할 방침입니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하고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산업과 기후 환경, 교통 등 10여 개 이상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우리의 국회의장에 해당하는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과 중국 경제사령탑인 리창 총리도 연이어 만납니다. 이어 상하이로 이동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방문하고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를 기념할 계획입니다. 이번 방중에는 우리 대기업 총수들이 포함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동행해 중국 측 기업인들과 경제협력도 논의합니다.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에 이어 조만간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서울경찰청이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연루된 11개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한 지 이틀여 만에 일선 경찰서 수사 자료가 대부분 넘어간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이번 주 초부터 본격 수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각종 의혹이 불거진 뒤 일선 경찰서 곳곳에 여러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31일 이미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김 의원 차남의 충실대 편입 의혹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했는데 결정 이틀여 만에 각 경찰서에 있던 11개 사건 자료 대부분이 서울청에 넘어왔습니다. 서울청은 접수된 자료를 분석하면서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조사가 진행되는 건 김 의원과 강선우 의원의 대화 녹취가 공개되며 불거진 공천원금 1억 원 수수 의혹입니다. 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혐의,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오는 화요일 조사합니다.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김경 서울시 의원과 강 의원을 고발한 정의당 관계자에 대한 조사는 오는 월요일 강서경찰서에서 진행되는데 이 역시 조사가 끝나면 서울청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이 밖에도 김 의원 부인이 동작구의회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보좌진을 사적 업무에 동원했다는 의혹도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동작경찰서에서 지난해 11월 탄원서를 확보하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아 지연 논란이 불거진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도 서울청이 수사하게 됩니다. 지난 2020년 김 의원 부인이 전직 구의원 2명에게서 수천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으로 서울청은 탄원서 등 관련 자료를 동작서에서 이송받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선우,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환부를 도려내고 이번 일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 SNS에 민주당에서 매우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졌다며 큰 실망과 상처, 분노를 안겨드린 데 대해 민주당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연루자들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했고 앞으로도 당에서 취할 수 있는 상응한 징계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경찰도 한 점 의혹이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뇌물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경찰은 언론 보도가 없었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공천 뇌물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마다 계속됐을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실 김현지 부속실장이 공천 뇌물 탄원서를 김 전 원내대표 본인에게 줬다는 의혹까지 나왔으니 경찰은 더욱 수사할 엄두를 못 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특검밖에 방법이 없고 특검은 이럴 때 쓰라고 만들어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인천국제공항 개항 직전 영종도 일대 땅을 사 2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야권은 이 후보자가 아예 정계를 떠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누워서 침뱉기라며 청문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맞섰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에서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지난 2000년 13억 원에 산 인천 영종도 땅이 6년 뒤 약 3배 가격에 한국토지공사 등에 수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에 살던 이 후보자 부부가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둔 시기에 개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땅 투기를 했다는 겁니다. 경제부처 장관의 부동산 투기 전략자를 임명하는 것은 매우 부당함으로 철회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폭언 갑질 논란의 이해훈 후보자가 장관직을 수락한 것 자체가 국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라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자는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청문회를 멈추고 정계를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개혁신당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진정한 통합을 원한다면 이 후보자를 사퇴시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연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은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적극적 두둔 대신 사회 갈등이 극심한 대립 상황에서 통합을 위한 대통령의 인사라며 명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관련 논란을 엄중히 보고 있다며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퇴를 압박하는 이 후보자의 친정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자당에서 5차례나 공천했던 인물 아니냐며 누워서 침뱉기라고 역공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조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국민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중도 하차의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보수정당 출신 이해훈 후보자 지명이 포용 그리고 탕평 인사라는 초반 긍정적 흐름과 달리 날마다 터지는 의혹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부담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평택 주한미군 기지에 주둔한 미 육군 비행대대가 지난달 임무를 중단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한미군 감축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주한미군 사령관은 한국의 역할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계속 밝히고 있어 감축설이 현실화할지 주목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평택 기지에 주둔했던 미 육군 소속 공중기병대대는 아파치 공격 헬기를 운용해온 500명 규모 항공부대입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보면 해당 부대는 지난달 15일 미국 본토에 배치된 5개 비행대대와 함께 비활성화, 즉 해체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지시로 마련된 혁신안에 따른 것으로 사단별로 아파치 헬기를 절반씩 없애는 이번 조치가 전투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실렸습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가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건지 대체 전력이 배치되는 건지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주한미군 감축의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는 국방수권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지만 중국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력 재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미국 내에서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한미 정상 간 팩트시트와 함께 발표된 양국 국방장관 공동성명에선 주한미군 전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표현이 지속적인 유지로 바뀌기도 했습니다. I think that there needs to be changes within USFK. That's my thoughts as a commander. And one of the things I think about is not about numbers at all. I think about capabilities.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미 연합사령부 포럼에서 한국이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 자리에선 한국의 다음 전쟁이 한반도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있다며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별도로 서울에 동북아 전투사령부를 만들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키우려는 미국 측 기조는 새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리 측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거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2024학년도) 수능 당시 시험 종료벨이 일찍 울려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당시 수험생들이 항소심에서도 피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배상액은 최대 5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11월 수능 당시 서울 경동고에서 1교시 종료음이 1분 30초 먼저 울렸습니다. 당시 수험생 40여 명은 정부를 상대로 한 명당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선지를 고민하던 것 중에 찍었어야 되는데 그냥 이게 종이 울리니까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밀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두 개를 일단 찍게 되면서 좀 약간 심적으로 좀 많이 부담감이. 1심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해 최대 3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 수험생 측은 인용된 금액이 적다며 법원 판단을 다시 받기로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수능의 중요성과 당시 수험생들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혼란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가 수험생 한 명당 최대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추가 시험 시간이 제공됐다고 해도 마킹을 마친 답안지 수정은 불가했던 만큼 오히려 휴식 시간이 줄어드는 불이익만 발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건으로 수능을 다시 보게 됐다는 것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조기 종료된 시간이 비교적 짧았고 당시 수능 난도가 높았던 것도 피해 학생들이 기대한 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한 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그제 퇴근 시간대 종강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 사고를 내 한 명을 숨지게 한 70대 택시기사가 어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약물 간이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는데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새해 첫 출근날 퇴근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다중 추돌 사고. 이 사고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택시에 치여 40대 여성 보행자가 숨졌고 택시 승객 등 13명이 다쳤습니다. 70대 택시 운전자 A씨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경찰은 응급진료 직후 A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음주 검사는 음성으로 확인됐지만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르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모르핀은 감기약 등 처방약에서 검출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정밀 감정을 의뢰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택시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속도를 높여 보행자와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은 뒤 왼쪽으로 방향을 꺾고 신호를 기다리던 다른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하진 않았고 당시 사고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이별을 통보하자 집까지 찾아와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범행에 앞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 범죄를 저지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오승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갈색 점퍼에 검은색 가방을 맨 남성이 빌라 안으로 들어갑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빌라 안으로 뒤따라 들어가더니 곧이어 수갑을 찬 남성의 두 팔을 붙잡고 나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남성은 60대 A씨. A씨는 2일 오후 4시쯤 충남 공주의 한 빌라에서 연인 사이였던 5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2층에 큰 난리가 났다. 경찰분들도 많이 오시고 119 소방 구급대 분들도 오시고 해서 남자분이 이제 수갑 차고 나오는 걸 봤다는. 피해자의 딸로부터 엄마가 흉기에 찔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심폐소생술을 하며 B씨를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형사분 같은 분이
여기 저기 CCTV 있냐고 물어보길래 그런 거 없는 줄 안다. 살인 사건이 났는데 뭐 칼로 누구 찔렀대요. 이런 말을 거기서 그냥 해줬어요. 인근 주민들은 A씨와 피해자 B씨가 같이 살다가 몇 개월 전부터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집으로 찾아가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서울에서 충남 공주로 버스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가방에 흉기를 미리 준비해 왔다며 계획 범죄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오승훈입니다. 오늘 새벽 1시 40분쯤 전북 고창군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 고창분기점 인근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혔습니다. 이후 이곳을 지나던 SUV 차량이 사고 처리 현장을 덮쳐 또 다른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지금까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무경감과 견인차 운전기사가 숨졌고 소방관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모두 9명이 다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SUV 차량 운전자 30대 남성이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진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겨울 들어 처음으로 한강이 결빙됐습니다. 기상청은 차가운 대륙 고기압 영향으로 추위가 지속되며 어제 이번 겨울 처음으로 한강이 얼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평년보다 7일, 지난 겨울보다 37일 빠른 것입니다. 한강 결빙은 한강대교 2번째와 4번째 교각 사이 100m 구간이 완전히 얼음으로 완전히 덮여 강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새해 첫 주말 눈 내린 남부지방에는 겨울 정취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추위 속에서도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구름 위에 누워 참선한다는 뜻의 선운사. 1500년 고찰에 새하얀 눈이 소복이 앉았습니다. 감나무 위 알알이 찍힌 다홍빛으로 눈부신 설경이 완성됐습니다. 목탁 소리뿐인 잔잔한 아침, 산사마당엔 부지런한 발자국들이 이미 일찌감치 찍혀 있습니다. 여기 자주 오는 길이라서 좀 아주 좋고 편하고 그래요. 여기 선운사가 깨끗하고 좋죠.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마음이 맑아지고 기운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새해 또. 얼어붙은 개울과 흰 모자를 쓴 돌탑이 조화 이룬 차분한 경치를 등산객들은 쉬이 지나치지 못합니다. 전북 고창에는 새해 한파 속에 한때 눈이 최고 10.8cm까지 쌓였는데요. 눈이 녹고 낮 기온이 영상권에 들면서 이곳 선운사에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제주 한라산 중턱 천백고지는 겨울 놀이동산으로 변했습니다. 챙겨온 썰매에 몸을 싣고 하얀 설원을 내달립니다. 마치 겨울 영화의 주인공처럼 눈밭을 뒹구는 사람들. 동심으로 돌아간 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자락에 메아리칩니다. 노니까 너무 예쁘고 진짜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리고 2026년 이제 새해를 이렇게 예쁜 그 풍경을 보면서 시작하니까 너무 감회가 새롭고 뭔가 모든 일이 다 술술 잘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하얀 눈 세상에서 새해 첫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저마다 품은 새해 소망처럼 올 한 해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친 서울 종강역 교통사고는 70대 운전자가 냈는데 이렇게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 2배 넘게 급증했는데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관련 사고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트럭이 시장으로 돌진해 21명의 사상자를 내고 나도 눈 깜짝하세요. 그래서 그냥 나도 이러고 자빠지고 그 사람은 저거 있고 그냥 눈 깜짝하세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보행자를 덮친 택시가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고 14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소리 쿵쿵 쾅 하는 박살나는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요. 흰 연기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소방 관계자분들이 불을 끄고 모두 60, 70대 운전자가 낸 참사로 이런 고령자가 일으키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울연구원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5년 4,100여 건에서 재작년 7,20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비율로 보면 9.9%에서 21.7%로 10년 사이 2배 넘게 껑충 뛰었습니다. 특히 사고율도 고령자가 훨씬 높았고 치사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사고를 줄이는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제도 시행 전후를 분석한 결과 면허 반납 비율이 1%포인트 늘면 고령자 사고율이 0.02%포인트 준 겁니다. 재작년 면허를 가진 고령자에 적용하면 200건이 넘는 규모입니다. 서울연구원은 반납 제도가 고령자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명확한 정량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정책을 2019년부터 운영했는데 재작년까지 고령자 12만 2천여 명이 면허를 반납했습니다. YTN 이영원입니다. 지난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신 교육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하며 재선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시민단체는 사법 리스크가 교육행정의 혼란으로 이어진다며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뇌물수수와 불법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경호 강원교육감. 앞서 1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강원교육감 재선 출마까지 공식화했습니다. 최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한 신 교육감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로 활용한 전 교육청 대변인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 대한 수집은 위법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저는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거니까. 교육단체와 시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교육감 체제가 장기간 유지되면서 불신과 혼란이 교육행정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2년 넘게 1심 재판이 이어졌고 그 사이 전교조 단체협약 파기, 교육청 고위 간부의 선거 개입 폭로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에 신속 재판과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1,31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강원교육의 혼란을 조속히 정리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신속한 재판 집행과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판단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요구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신교육감 측의 증인 신청에 관한 채택 여부를 살피기 위해 오는 3월 4일 재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한 상황.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항소심 재판부가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우리나라 첫 백신 특구인 화순에 이어 장흥이 국가천연물 허브로 지정되면서 전남 중부권이 바이오 산업벨트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부터 생산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해결하는 이른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김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녹십자 등의 연구소와 생산 공장에 전남대학교 병원까지 자리한 전남 화순입니다. 우리나라 첫 백신 산업특구 화순은 연구와 개발, 생산 시설까지 모두 갖춘 곳으로 이름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화순은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유치에도 온 힘을 다할 예정입니다.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해서 기업이 모이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바이오헬스 융복합 지식센터 건립과 생물의학 제2산업단지 선분양을 통해 첨단 의료산업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장흥군은 최근 국가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로 지정되면서 생물의학 발전 5개년 계획 추진에 한층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장흥에서 천연물 연구와 개발, 실증, 사업화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기구로 선정되었습니다. 천연물 전주기 표준화 허브를 중심으로 산림 바이오 단지를 연계하여 남북권 그린바이오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겠습니다.
인공지능 AI 다음으로 대표적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바이오 산업이 전남 중부권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올해는 스페인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세상을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우디가 생전에 완공을 보지 못했던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로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한 빛이 내부를 물들이고 관람객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숲처럼 뻗은 기둥 사이, 이곳이 아직 공사 중이라는 사실조차 잊게 됩니다. Hombre, pues la verdad que siempre que entro, que no han sido muchas veces, pero he venido como 3 o 4 veces, siempre me emociona mucho porque, bueno, lo veo espectacular realmente, ¿no? 곳곳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는 방문객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보는 공간이 아니라 머무는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Well, I sat down over there for like 15 minutes just staring and just in awe. So I love it. 설계자 안토니 가우디는 이 교회가 생전에 다 지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완공을 본 건 단 하나의 탑뿐이었습니다. 이 감탄의 공간은 올해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맞습니다. Y empalmamos el 10 de junio con el centenario de la muerte de Antoni Gaudí. Por consiguiente, a partir del día 1 de enero es el año Antoni Gaudí. 중앙탑 일부가 완성되며 가우디가 구상한 수직의 상징이 도시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회라는 기록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이 건축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완공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한 건축가의 작품이 아니라 한 세기의 시간이 쌓아 올린 결과입니다. 가우디가 남긴 미완의 설계는 서거 100주년을 맞은 지금도 빛과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로 뛰어오르면서 호주에선 아예 직접 금을 캐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관련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자 너도 나도 금 캐기에 나선 건데 체험 관광 상품까지 등장했습니다. 김선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금속 탐지 장비를 들고 조심스레 땅을 훑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의 오래된 금광지대에서 금 찾기에 나섰습니다. 경쾌한 신호음에 서둘러 땅을 파보지만 이번에는 금 대신 낡은 산탄총 탄환만 건졌습니다. I like to walk through the bush, seeing the wildlife, and if I'm lucky, finding a little bit of gold. 국제 금값이 천정부지로 뛰자 호주에서는 직접 금을 캐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른바 포시커라 불리는 아마추어 금 사냥꾼들이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만 10만 명가량 있습니다. 금 탐사를 소재로 한 TV 프로그램까지 인기를 끌면서 너도 나도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The gold price has been at record highs and that's created a massive new interest in prospecting that I've seen. There are people everywhere starting to look for gold. 절차도 간단합니다. 사무소에서 간단한 교육을 마치고 허가증을 받으면 준비는 끝. 덕분에 우리 돈 300만 원가량 하는 탐지기도 불티나게 팔리고 체험 관광도 인기입니다. This 3.5 ounce 2 months ago, and I've found some smaller pieces since then. But so yeah, that's about the best I've done in the last 2 months. 횡재를 바라기는 하지만 금을 캐지 못해도 숲을 거닐며 땀을 흘리는 작업은 언제나 즐겁습니다. I watch the seasons change, take photos of the birds, the flowers and everything else, and just love being out here, away from suburbia.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호주 금 사냥꾼들의 흥겨운 골드러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말의 해인 병오년, 말들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는 협력과 열정입니다. 말발굽에끼는 편자는 행운과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는데요. 마구간에도 떠오른 새해 표정, 이경재 기자가 전합니다. 제주의 푸른 초원,
공이 트기 전 새벽부터 하루를 시작한 말들 위로 새해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말들의 시계에 맞춰 돌아가는 마구간은 평소처럼 바쁩니다. 새해를 맞아 편자도 교체합니다. 경주마의 경우 편자를 뜨거운 불에 달구고 돌겨 제각각인 발굽의 모양에 맞게 100% 수작업으로 맞춤 제작합니다. 말에게 필수품인 편자는 행운과 재물의 상징입니다. 돈을 불러 모은다라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경주마들이나 말들이 특히 앞발을 찍으면서 본인 몸 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행운을 불러 모으고 돈을 불러 모은다는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무리를 지어 사는 대표적인 군집성 동물입니다. 서로 협력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타고난 질주 본능은 오랫동안 인류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올해는 더구나 60년 만에 돌아온 붉은 말의 해입니다. 근데 에너지 넘치는 그런 말들에게 붉은 기운까지도 합쳐져서 열정과 열정이 합쳐서 더 큰 에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1년 내내 말들과 함께 뛰는 기수들에겐 올해가 더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기승하는 발이 컨디션이 최상이었으면 좋겠고 또 부상 없이 안전하게 기회가 되면 또 큰 경주도 우승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거고. 혼자가 아닌 협력, 그리고 강한 추진력과 뜨거운 열정. 붉은 말의 해, 우리가 말들에게 배우는 지혜입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가수 김광석이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지도 올해로 30년이 됐습니다. 김광석의 노래는 다양한 대중문화 장르를 통해 사랑받으며 우리 곁에 남았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지난 3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어느 하루비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사람은 떠나도 아련한 목소리는 남았습니다. 안녕하실 테죠? 제가 김광석입니다. 하모니카와 기타만으로 객석을 채우던 그 순간들. 각자의 추억 속에 김광석의 목소리가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동년배 또 동시대 같이 나눌 수 있는 많은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옮겨준 그런 가객이 아닌가. 영상과 사진, 악보로 남은 고인의 흔적이 팬들에게 닿기도 했습니다. 목소리에 되게 진중함이 묻어나는 것 같아요. 노래 부른다기보다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홀로그램 무대는 과거에 멈춰버린 고인을 현재로 끌어와 관객들과 다시 만나게 해줬습니다.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머물러 있는 청춘인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는 후배들의 무대에서도 되살아나 여전한 울림을 전합니다. 착하게 내려앉은 먼지 사이로 짧게 잘린 내 머리가 처음에는 우습다가 오는 6일 김광석의 기일에 맞춰 대표곡들을 담은 헌정 LP가 나옵니다. 매년 기일에 맞춰 진행되는 경연대회와 함께 고인을 기리는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10여 년의 활동을 뒤로하고 고인이 떠난 지 어느덧 30년. 고인의 목소리는 오늘도 누군가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며 우리 곁에 남아 있습니다. 자그마하지만 그 개인이 겪는 그런 이야기들로 초점을 맞춘 노래들이
뭔가 이렇게 호응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꾸준히 담아내고 싶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지난해 각종 최초의 기록을 쏟아낸 K-팝이 연초부터 기대할 소식을 대거 예고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계 최고 영예로 꼽히는 그래미 본상 후보에 K-팝 노래들이 올라있고 블랙핑크와 BTS 같은 대형 그룹들도 완전체 활동을 재개합니다. 송재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K-팝 가수들이 총출동한 시상식은 물론 미국 뉴욕 거리 한복판에서까지 연말 풍경을 장식한 K-팝 데몬 헌터스는 그야말로 2025년의 주인공이었습니다. Yeah, I just feel very honored to be here for time. It was we're the breakthrough, right? So honored to, you know. 캐대헌은 새해 지금까지 쌓아온 최초의 기록들 가운데 가장 높은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는 11일 골든글로브 시상식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며 분위기 예열에 나서는 대표곡 골든. 저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만날 때마다 너무 반갑게 응원하고. 곧이어 다음 달 열리는 미국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의 시상식 그래미 어워즈에서 무려 본상을 노립니다. 골든은 물론 리믹스 버전과 OST 음반까지 캐대헌 노래들이 후보로 오른 부문만 모두 5개. 이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건 역시 K-팝 최초의 그래미 본상 수상의 역사를 쓸 수도 있는 올해의 노래 부문입니다. Is like a different level of, I think, representation and just being able to partake in a culture that we've always kind of had to navigate in our own ways. It feels really validating. 골든과 나란히 올해의 노래 후보로 호명된 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히트곡 아파트는 무려 2개 부문에서 본상 수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적 돌풍을 일으켰던 만큼 팝의 본고장에서 백인 중심 주류 음악의 장벽을 허물지 주목되는데 미국 내 다양성의 아이콘이 된 그룹 캣츠아이도 신인상 등 후보로 올라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올해에는 대형 K-팝 그룹들도 잇따라 완전체로 컴백하며 세계 팝 시장을 흔들 전망입니다. 지난해 여름 신곡으로 그룹 활동 재개를 알린 뒤 월드 투어를 진행해온 블랙핑크는 데뷔 10주년을 맞은 올해 드디어 음반을 냅니다. 멤버들이 너도 나도 세계적 솔로 아티스트로 성장한 만큼 완성도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큰데 여기에 그룹 BTS도 올해 봄 기다리던 완전체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전원 군복무를 마친 뒤 저마다 공연장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자체 콘텐츠를 통해 팬들과 만나오긴 했지만 군대기 종료를 기념하는 대규모 그룹 활동은 상대적으로 적어 아쉬움을 남겼는데 그만큼 음반에 공을 들인 거로 알려졌습니다. 26년도는 또 우리한테 중요한 해니까 26년도는 방탄의 해로 가자. 큰 거 온다. 여기에 다시 뭉치는 빅뱅까지 K-팝 시장은 어느 때보다 풍성한 한 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팅의 간판 스타 차준환 선수가 동계올림픽 3회 연속 출전을 눈앞에 뒀습니다. 차준환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총점 97.5점을 받아 1위에 올랐습니다. 차준환은 프리스케이팅에서 큰 실수를 범하지만 않으면 무난하게 1위를 확정해 올림픽 출전권을 따내게 됩니다. 차준환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선 5위를 기록했고 올해 밀라노 동계올림픽에선 메달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가 현대건설의 9연승 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GS칼텍스는 수원체육관에서 열린 방문 경기에서 양팀 최다인 37점으로 활약한 실바를 앞세워 현대건설을 세트스코어 3대1로 이겼습니다. 9승 10패가 된 GS칼텍스는 4위가 됐고 8연승을 달리던 현대건설은 9연승과 동시에 선두로 올라설 수 있었던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은 강추위가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2.4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고요.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대기 정체로 공기가 탁하겠고 오후부터는 점차 농도가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춘천이 영하 10.1도, 청주와 세종은 0도, 안동은 영하 3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청주 6도, 대구 8도, 부산은 10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고 제주도에는 자주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타트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3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